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가대 찬양을 딱 마치고 이제 긴장이 풀어지면서 편하게 저 자리로 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성가대 찬양이 끝날 때가 이거 더 막 떨려오더라고요. 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디어라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피해갈 수도 없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그 가운데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하튼 그쵸. 예, 영어를 우리가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을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은 디지털 원어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용 컴퓨터라든지 휴대전화, 인터넷, mp3와 같은 디지털 환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세대를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미국의 그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처음 이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가인 돈 탭스콧이라는 이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베이비붐 세대는 TV라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문화의 변화를 주도했던 반면에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이미 세상이 디지털 기기로 둘러싸인 세대, 또 태어나 보니 손 안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 세대, 누구일까요? 네, 바로 다름 아닌 우리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것입니다.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 Z세대, MZ세대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Z세대라고 통칭되는 그 1990년대 후반에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극대화된 게 바로 스마트폰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 미국의 학자가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을 사용했던 거는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이 스마트폰이 더 일찍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초의 스마트폰은 놀랍게도 1993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된 거는 미국은 좀 더 우리보다 빨랐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상용화되기 시작해서 저 같은 일반인들도 막 스마트폰을 손에 넣게 된 거는 2009년, 2010년 요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스마트폰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전과 이후의 삶이 얼마나 우리 자체도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이 10년 동안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들이 경험하는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조금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TV나 라디오 세대와는 다른 이런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을 사이버 세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부모나 교사 또는 목회자가 주는 정보들보다도 더 신뢰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정보나 감정 공유가 굉장히 활발하고 자연스러운 반면에 실생활에서는, 현실 세계에서는 인간관계를 좀 밝기 어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사이버 공간과 실제 삶의 성품이 이건 완전히 동전의 양면처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아주 빠르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뭐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일일이 물어보거나 책을 막 이렇게 뒤지지 않고도 딱 검색 한 번만으로 손가락 한 번 딱 움직이는 것만으로 아주 다량의 지식들을 한꺼번에 방대하게 딱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경쟁력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막 이렇게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 다 주어진다는 거죠. 엄청난 경쟁력을 탑재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한번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이게 방대한 양의 정보가 나한테 쏟아지는 걸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몇 가지 단어를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수치가 상상을 초월하죠. 이렇게 많은 수치들이 바로 이렇게 그냥 탁 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른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검색된다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되게 손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뜻하기도 하지만 이 과다한, 이 정말 230만 개, 막 900, 거의 1000만 개에 가까운 이런 정보들이 막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해내는 것, 그것을 좀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그런 바다 속에서 우리가 조금 오히려 갈 길을 잃을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가 하고 클릭해봤는데 그 내용에 빠져서 점점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어도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빠져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가운데는요, 정말 유용하고 또 올바르고 나한테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량은 굉장히 거짓된 그런 팩트가 아닌 그런 정보들이거나 또 더 많은 숫자들은 지극히 반성경적인 정보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이 탁월한 분별력과 절제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탁탁탁탁 분별해내고 나한테 필요한 것만 싹싹 꽂아낼 수 있다면 너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아직은 탐색을 하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자산도 축적하고 또 인생에 대한 통찰도 쌓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에 대한 성찰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무분별한 정보들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면 사실은 이 디지털이 주는 장점보다는 위의 요소가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들은요, 또 자신을 사이버 세상에 노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SNS나 유튜버에 자신의 사생활을 노출한다던가 또 지식을, 내가 갖고 있는 경험들, 생각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정보나 경험, 의견들을 이런 사이버 세상에 막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걸 또 잘만 하면 합법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이 막 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니? 그러면 공무원이요, 건물주요 막 이랬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이렇다 보니까 그 꿈이 그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이런 기사들을 보면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들도 막 뭔가 우리 아이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세상에 자신을 노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모두 다 알죠. 우리는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거나 미화돼서 그렇게 표현하는 부작용들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이 지지자를 팔로워라고 하는데 그 팔로워를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또 댓글 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게 또 돈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뿐만 아니죠. 저 성인들조차도 이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이 좋아요가 뭐길래 이거 셀카 찍다가 막 휩쓸려 내려가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아끼고 이렇게 좀 감춰야 될 만한 그런 성적인 부분들까지도 공개하고 노출하는 그런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우리가 기사들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4년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SNS와 동영상에 초등생이라든지 아동 음란물을 유포한 그런 사람들을 검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전체 아이들 중에 초등학생이 33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미성년자는 43명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근데 왜 이런 거를 왜 노출을 했느냐, 왜 자신의 그런 은밀한 부분을 노출한 그게 아동 음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왜 도대체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주목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서, 나의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조금 부모님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디어 사용이 그 소통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TV는 옛날에 바보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 정보가 오기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그냥 끄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은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이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뭘 검색하는 중에 딱 떴어요. 그랬을 때 나도 이거를 보게 되는 피해자이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워. 저장을 해요. 저장하는 것 자체도 범죄. 내가 이거를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순간 더 큰 범죄.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촉을 세운다고 해서 항상 아이들을 향한 그 레이더망을 좀 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없는 그 사이버 세계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보고 어떤 것들을 듣고 있는지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주 양육자인 부모님이라든지 교사, 우리가 예전에 당연히 그분들의 말을 듣고 따랐던 그런 분들의, 권위자들의 그런 그들이 주는 정보보다 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더 신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마다 이렇게 엄청난 그 분량의 백과사전이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정보가 있으면 거기서 막 찾아요. 없어. 그러면 옆집에 다른 친구한테 다른 그 백과사전이 있으면 그 집 가서 막 봐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정보가 여기 있으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또 거기에 또 찾아가 없으면 이제 뭐 선생님들을 찾아간다던가,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모르는 그런 학습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했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무슨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물론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진 않은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띡띡띡 손가락으로 몇 번만 하면 여기 쫙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뜬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현실 세계에서 얻은 정보조차도 이게 인터넷으로 맞는지, 다른 사람들도 이거에 동의하는지, 이거가 더 이 사람들한테,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한테는 더 익숙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가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유보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이제 기사보다 댓글을 보게 되고, 기사를 읽으면 꼭 댓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판단은 어떤 건지. 그래서 내 생각은 조금 나중에 이걸 보고 나는 판단하겠어. 근데 그 댓글들이 꼭 되게 옳은 방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느냐, 여론이 형성되어 있느냐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근데 그 디지털 네이티브들에게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자료는 20대 이상의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댓글에 대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댓글을 주로 쓰는 연령대는 놀랍게도 60대 이상이었대요. 자기의 생각이 되게 확고한 분들이 자신 있게 막 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댓글을 확인하는 대상들은, 주로 읽는 대상은 20대에서 40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댓글을 읽는 목적 자체가 보면 재미있어서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들도 64%나 되지만, 대부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견해를 어떻게 갖고 있는지, 이런 생각들이 궁금해서 본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카페에 가서 친구들끼리 막 앉아 있는데 서로 대화는 하지 않고 각자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건 실제로 그 어떤 기자가 주말에 카페를 갔었대요. 그래서 카페를 들어갔는데 한 20테이블이 이렇게 차여져 있는데 거의 이제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성인들은 가끔 대화가 끊기지 않죠. 거의 우리는 그냥 너무 신나니까 막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러다가도 가끔 끊기는 때는 어때요?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 이제 무슨 기사거리가 없나 이렇게 찾는 그 정도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이 앞에 있는 친구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사람하고 대면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보다는 텍스트가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에 익숙하고, 그래서 텍스트를 가지고 대화하는 거에서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 미묘한 그 눈빛의 떨림, 입꼬리의 올라감과 내려감, 막 이런 표정들의 변화, 뉘앙스,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뭔가 좀 심상치 않은데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좀 그런 상황들을 캐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섬세하게 관찰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거를 하게 되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디지털로 대체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요즘 또 막 이모티콘이 엄청 화려해서 웬만한 표현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려져 있잖아요. 진짜의 진심은. 그런데 이렇게 디지털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도 이들은 이제 디지털로 대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은 그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러잖아도 또 비대면 상황이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 만남이 더 활성화되고, 또 이 세대들한테는 더 이게 더 편하게 이제 다가간다라는 거죠. 그것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품과 실제 삶에서의 성품이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극명한 차이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내 자신은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어떤 그 닉네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무기로 해서 정말 앞에서 대놓고 사실 뭐 내지는 유선상으로 전화로도 하기 민망한 말들,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것들을 언어 폭력을 이렇게 막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끔찍한 악플을 다는 평범한 손가락, 너무 이 주제를 잘 뽑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추적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평범한 학생, 주부, 회사원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가려져 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함으로써 성적인 호기심이나 뭐 욕구를 채우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그 안에서 해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그릇된 그런 음란물을 접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욕구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되는 사이에 거긴 정상적인 그런 관계들이 설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성문화를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또 흥미있다 해가지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쉽다는 점이 문제일 것입니다. 만약에 디지털 네이티브 청소년이 아직 분별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청소년들은 자기가 너 분별하는 능력이 없잖아, 너 미성년자잖아 이러면 또 되게 기분 나빠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10대 시절을 생각하면 진짜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경험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현실에서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람의 욕구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에 되게 폭력적인 악성 댓글을 쓰거나 또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그런 일탈이 온라인, 사이버 세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즉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건 이제 범죄 행위로 귀결이 되고 반사회적인 그런 일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정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보니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일일이 발품을 팔면서 물어보러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닌다거나 도서관에 가서 이 책 저 책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물리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굉장히 상당히 능률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됐다는 것이 의미하고 그거는 이들에게 굉장한 강점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상당수 이제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라디오에 왜 공테이프 꽂아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라디오에서 나오면 잽싸게 이렇게 딱 녹음 버튼 누르셔도 너무 이렇게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런 경험이 우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MP3나 스마트폰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 쫙 리스트 뽑아가지고 다운받으면 원하는 만큼 질릴 때까지 얼마든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됐어요. 사실 이 부분이 이거 누르는 게 좋았어. 아니야. 이게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게 좋지. 이런 논쟁거리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뭐가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노래 좀 좋아하는 그 인기 있는 노래들이 몇 달 동안 그 가요 순위의 1위를 차지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막 몇 시간만 해도 이 순위가 뒤치락뒤치락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붐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사이에 사실 저 같은 세대는 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아날로그와 이 디지털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다 경험을 하면서 온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쩐지 좀 모든 게 천천히 돌아갔던 그 시절이 좀 이렇게 그리워지기도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전략가인 돈 스텝콧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8가지 긍정적 특징으로 자유, 맞춤화, 철저한 조사, 성실성, 엔터테인먼트와 재미, 협업, 빠른 속도, 혁신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앞서 살펴봤던 여러 가지 단점들도 극복하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이렇게 성장시키고 이끌어야 할 그런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탑재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그런 각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에게는 꼭 배워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모든 그런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즉 진리마저도 성경이 아닌 그런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포털 신이 됐어요. 이것만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우리가 좀 지향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식시키고 가르쳐주면서 끌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성경을 보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진리를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이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혹시라도 성경이 누락한 진리가 어딘가에, 인터넷 저 너머 어딘가에 더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나조차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은연중에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디어를 활용한 이런 사탄의 전략이 굉장히 유용하게 먹힌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미디어가 무차별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물량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총동원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책 한 권, 여기에 무슨 아무리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겠어. 뭐가 좀 빠져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 라는 그런 아주 강한 오해, 착각 속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참 진리와 자유가 포털 사이트의 검색창이나 댓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문해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이해하고 아는 것, 그게 아니라 이 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분석해내느냐,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디어 리터러시란 단순히 이 미디어를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미디어를 통한 정보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쏟아지는 그 정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고 또 그 중에서 양질의 정보만을 걸러내고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포털이 주는 방대한 지식이나 아이디어들 또 규칙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내가 이 아이들이 이 인터넷이라는 바다 속에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끌어올려서 정말 이거를 하나님의 성경을 근거로 발라내고 분별해내고 또 정말 이것을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딱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미디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아이들이 정보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이 말씀을 세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먼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장점은 극대화하고 또 단점은 최소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멋진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적 가치관 정립이라는 게 성경만 최고야. 물론 맞죠. 성경만 최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알아야 돼 하면서 성경만 읽고 그 외에 모든 세상의 지식들, 지혜들 다 배척할 거야. 치워버리고 등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주신 모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과 접목해서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쓸 수 있도록 아이들을 말씀으로 또 내 자신의 영혼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자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탄을 보면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어둡고 음침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하고 되게 너저분한 거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사탄이 인간의 성품을 망칠 때 아주 잘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미디어예요. 음란한 미디어 문화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모든 매체들을 막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어둡고 어지러운 세계로 유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이 때로는 겉으로 볼 때 너무 노골적이에요. 그러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딱 봐도 이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딱 쳐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이런 유혹들은 굉장히 은밀하게 나도 이게 그거였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스며들게끔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게 잘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대중가요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것도 한 편 보려면 2시간, 3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3분, 5분 아주 짧은 시간에 임팩트 있게 딱 주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왜 영화를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막 무서운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화면 음악 끄고 보셨어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게 이 음향이 주는 효과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음침한 음악이 나오면 벌써 무슨 일어날 것 같아 무서워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듣는 것에 사람들이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니 그 말씀은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것이 되게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가요라는 게 어때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너무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냥 들으면서 계속 노출이 되고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따라하기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끔 이제 어디서 지나가다가 거리에서 음악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가사가 아닌데도 되게 성경적이지 않고 되게 그런 건데 나도 모르게 막 흥얼흥얼 그걸 따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는 되게 옛 노래가 흘러간 옛 노래가 되어버린 노래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저 노래 나 좀 아는데 라고 하실 만한 그런 가요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000년에 발매된 가수 박지윤의 성인식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이렇게 혹시 가사를 이렇게 쫙 펼쳐놓고 노래들을 대중가요를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가관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아이들한테 야 네가 듣고 있는 노래 가사가 이거야 하면 애들이 이거예요? 너무 유치해요. 너무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래요. 그런데 이게 이 노래를 보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소녀, 미성년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성적인 충동을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선정적인 가사와 춤으로 2000년에 이 노래가 발매되고 이 가수가 나와서 막 이 노래를 할 때부터 엄청나게 이제 도마 위에 많이 올랐던 그런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박준이란 가수가 이걸 부르던 당시에 만 18세였대요. 근데 현행법상에, 민법상에 성인은 만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성년도 안 되는 이 어린 가수를 데려다가 이런 걸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2013년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 가사가 자기는 그때 부를 때 이렇게까지 선정적일 줄 몰랐다는 거예요. 성인이 돼서 정말 어른이 돼서 그 의미를 알고 이 가사를 보면서 자기가 뒤늦게 너무 놀랐다라고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 JYP가 만든 노래예요. 박진영. 근데 이 사람은 정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섹스는 게임이다. 그러면서 이거를 너무 무겁게만 강요하는 교육이 발달돼 있어서 이 자체, 행위 자체의 즐거움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게 야한 노래만 만들어요? 라고 이제 이 MC들이 물어본 거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는 너무 이런 야한 노래가 없어요. 야한 무드이고 싶을 때 그런 무드가 필요할 때 틀만한 가요가 없어요. 왜 이런 야한 노래를 쓰지 않는 거죠? 라면서 오히려 그 MC들한테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근데 이 기사 제목 좀 보세요. 출연해서 소신 발언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강단 있고 소신 있고 굉장히 멋진 일을 한 것처럼 언론이 이미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억나시죠? 2012년에 완전히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인기를 얻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당시 젖먹이 애기들 걸음마만 할 수 있으면 다 이 춤을 막 췄던 것 같아요. 너도 나도. 그리고 청작년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말타는 신용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 나시죠? 당시 청와대의 공식 행사에서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춤이라는 게 되게 성적인 은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춤이라고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춤이 전국을 휩쓸었죠. 그리고 이 노래를 패러디한 영상물이 온라인상에 넘쳐났고 또 매스컴에서는 이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흥행에 막 성공했다며 엄청 연일 그렇게 보도하기에 바빴죠. 그리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1억 뷰 달성, 몇백 뷰 달성해서 계속 그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리고 유튜브의 그 조회수 산정 방식을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당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어린집에서 아이들의 재롱잔치에 이제 이 노래를 틀어놓고 이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이 가사에 맞춰서 아이들이 막 말춤을 췄어요. 근데 어느 부모들도 이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당시 또 마침 우리 기찬이가 4살이었잖아요. 상상이 가시죠? 예, 기찬이 그 어린이집 재롱잔치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아이가 이걸 쳤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귀여워!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그런 부모 중에 저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완벽한 사람은 없는데, 우리가 알게 됐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민감한 마음을 가졌으면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저희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성교육 강사님께서 청소년 대상의 그 성교육 강의를 나가서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셨대요. 여기 갈 때까지 가볼까? 이 가사가 무슨 뜻인 줄 알겠니? 라고 물어보니까 한 남학생이 그거 시옷시옷 하자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막 킥킥 웃으면서 맞아 이렇게 동의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옷시옷이라는 게 아이들 사이에서 섹스를 의미하는 그 은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미 이게 어떤 뜻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이 강남스타일의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이거든요. 지하철에 앉아있고 지하철 문이 열면서 싸이가 들어오는데 둘이 막 미친 듯이 춤을 춰요. 같이 막 얼싸안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하철에서 방금 만난 그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대상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면 하룻밤 상대로 좋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철 광고판에 우리 막 스쳐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글인데 이 69라는 이 숫자도 의미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문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조차도 우연히 여기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익명의 이성을 만나서 간음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진짜 사나이 강남스타일이라는 이 노래를 온 국민이 같이 즐겁게 듣고 따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야, 무슨 노래 하나에 그렇게 꼬치꼬치 다 따지냐고. 그냥 한때 잠깐 즐겨 듣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의미를 둬?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 하나 듣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말춤 좀 췄다고 누구나 그렇게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거나 문란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이 같은 해에 발표된 음란소년이라는 사람의 노래예요. 오빠는 이러려고 너 만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한번 가사를 보세요. 야, 저런 거를 노래라고 이럴 만한 그런 가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와 관련된 기사들이거든요. 너무 막 굉장해요. 말랑말랑한 소녀는 이제 그만 뭐 나쁜 소녀가 나타났다. 그리고 음란하지만 물란하진 않다는 게 전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뭐 이런 거야. 근데 더 가관인 거는 이게 이 음란소년이란 가수와 그 잡지사에서 인터뷰한 내용이었거든요. 그 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젊은 여성 팬들이 이 노래를 보면서 가사를 보면서 너무 귀여웠대요. 귀여운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미 10년 전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랫동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영상들을 보고 이런 노래들을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저 재미로 너무 좋아, 재밌어, 신선해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중가요는 갈수록 인내와 절제는 필요 없어. 그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 속에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대중가요 안에 성윤리라든지 아이들이 알아야 할 성도덕 실종된 지 오래이죠. 그런데 이런 안에 무슨 진리와 불의를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음란과 사랑을 동일시하는 이 내용을 담은 가요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찾다 보니까 이런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뭐 10년 전에 나온 그런 아이돌 그룹 노래를 해서 잠깐만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틀어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차 마실래라는 노래예요. 소리가 좀 안 들리네요. 근데 그냥 소리 안 듣고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이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너무 웃기죠. 예. 만난 지 100일이 다 되어 가는데 100일이면 사실 뭐 얼마나 돼요. 근데 스킨십이 없어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래서 몰래 남자친구가 마시는 차에 약을 탄다는 내용의 뮤직비디오. 이거 완전 범죄 행위잖아요. 그런데 사실 겉으로만 우리가 가사 내용이나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보면은 너무 발랄하고 깜찍하고 그냥 상큼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에 근데 또 댓글에는 어떤 댓글들이 달려있냐면 여자의 그런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명곡이다. 그래서 이게 1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이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낸다. 너무 명랑하고 밝아서 좋다. 이런 내용들이 막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나온 내용들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됐어요.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이거는 범죄 행위 아니야? 무슨 사랑의 묘약을 거기 차에다가 뿌리는 거는? 라고 좀 문제시가 되자 여기 소속차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소극적인 남자친구에 대한 답답함을 상상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그리고 사귄 지 100일째 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헤어지기 싫은 여자친구의 마음을 수줍지만 풋풋하게 표현한 곡을 예쁘게 봐달라라는 그런 의견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너무 어이없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라면 먹고 갈래가 그쵸? 그런 음란한 의미가 됐고 차 마시고 갈래? 이게 순수하게 차 마시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 보면서 어때요? 저런 가사가 있었어? 저런 노래가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다 이미 10년, 20년 된 노래들이에요. 결국 대중은 이런 노래들 끊임없이 들으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은 부부간의 그 울타리 안에서만 허락된 거예요. 그쵸? 자녀들을 생산하는 그런. 그런데 그런 복된 성에 관해서는 점점 더 둔감해지고 간음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도록 그 가치관과 성품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간음죄를 짓는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동일시하는 이런 수많은 가요들이 이렇게 화려하고 발랄한 멜로디를 입고 또 감성 넘치는 가사들, 또 매력적인 아이돌들을 등에 업고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심령들을 어지럽혀 온 걸까요? 가요 문화의 또 그 부산물인 팬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뭐냐면 이 팬픽은 사실 가요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는데요. 팬픽이라는 게 뭐냐면 그 팬픽션이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아이돌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잡혀 있거든요. 근데 팬들이 이제 기존의 만화나 TV 뭐 이런 영상물 같은 데서 보는 그 캐릭터들, 설정들 이런 것들을 따와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들을, 아이돌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대입시켜서 이제 막 그 소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1997이라는 드라마에 이제 잠깐 소재로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그 되게 아이돌 그 따라다니는 그런 열성 팬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오빠들을 데리고 오빠들이니까 오빠들을 데리고 뭔가 로맨스 소설을 써야 되니까 동성애 하는 걸로 그런 소설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팬픽의 문제들이 뭐냐면 혼의 정사라든지 그 멤버들 간의 사랑 이야기다 보니까 남자들끼리의 사랑 이야기를 여기에 되게 많이 써 놓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자 아이들이 주로 쓰고 여자 청소년들이 주로 쓰고 또 여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막 유통이 되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포르노 수준, 음란물 수준의 그런 심각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의 정사라든지 동성애 같은 그런 코드를 되게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키오 축제라든지 뭐 이런 동성애 그 집회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더, 특히 10대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막 반발하고 더 폭력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런 것들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런 문화에.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팬픽은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 아이들이 보는 뭐 음란물 이런 거에 잡히지도 않아요, 통계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음란물을 보는 아이들에 대한 이제 통계 조사를 해보면 남자아이들이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학생들도 좀 이런 것들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과연 미디어와 관련해서 얼마나 안 좋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걸까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그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 조사라는 것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시면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 이용률 이용 경로인데요. 요 색깔이 이제 2016년 2년마다, 그러니까 2016년, 18년, 20년 이렇게 진행된 결과거든요. 보면 다행히 그래도 그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면 중고등학생에서는 이 비율이 되게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초등학생에서 이게 확 올라가고 있어요. 2배 가까이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용 경로는 뭐 TV 방송은 되게 일부고요. 보통 스마트폰,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개인 방송 및 동영상에서 거의 인터넷 환경에서 이게 경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렇게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음란물과 관련해서 좀 이 초등학생들의 실태가 좀 많이 심각해 보여요. 2014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버 수사대가 적발을 했는데 여기 남녀를 불문하고 초등, 중학생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초등학생이 대부분인 걸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근데 가장 어린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엄청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2017년 9월부터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 다크웹을 개설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해서 국제 공조 수사를 벌였대요. 그래서 한국, 미국, 영국 등 총 32개국에서 310명의 그 사람들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이용자의 72%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대요. 정말 IT 강국답지 않습니까? 너무 창피하죠, 진짜. 이게 이 IT 강국의 어두운 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걸 유포하지 않아도 갖고만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여기에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동 음란물은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말 그걸 자체가. 그래서 자료를 찾으면서 또 굉장히 좀 씁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었죠. 국내의 한 유해 사이트 유해 정보 차단 서비스 전문 업체인 플랜티넷이라는 곳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해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라고 해요. 전 세계의 유해 사이트가 641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2009년 대비 69%가 증가한 거고 이게 그 2013년 1월에서 5월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건데 그 5개월 동안도 약 37만 건의 유해 사이트가 증가했는데 이거를 하루 평균으로 내보면 하루에 약 2,400개의 유해 사이트가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해 사이트를 유형별로 좀 분류를 해보니까 절대 다수인 98.5%가 음란물 사이트였대요. 음란 사이트가 대부분이었고 나머지 이런 비율이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최근 이 아동들에게 이제 스마트폰 사용률이 늘어났잖아요. 초등학생 저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이것들이 막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막 찾아가지 않아도 검색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손 안에 이게 막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를 고스란히 좀 어린 아이들이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음란 영상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런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또 음란물의 폐단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내용은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한 집사님이 경험하신 얘기예요. 초등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하다가 음란물을 시청하게 된 그 아들의 사연인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옹달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이제 사진 자료라든지 이런 첨부 자료도 네가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제출하라는 그런 숙제를 내줬다고 해요. 이 아이가 집에 와서 검색창에 옹달샘 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가 옆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애 혼자 할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잘하겠거니 하고 엄마는 그냥 일을 하셨대요. 자기 집안일을 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숙제를 마치고 나온 아이의 표정이 이렇게 좀 이상하더라는 게, 눈도 못 맞추고 이렇게 주눅 들어있고 약간,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애가 접속한 기록을 살펴보니까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이 어머니는 아이와 평소에 좀 소통이 잘 된 그런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를 이제 자초지종을 아이한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옹달샘이 뭔지 이제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죠? 선생님이 기대하면서 내준 숙제에 기대하는 건 뭘까요? 작고 오목한 샘이라는 국어사전 이렇게 딱 뜨고 거기에 예쁜 옹달샘 그림들이 있고 뭐 옹달샘 노래도 있고 막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선생님 숙제를 내셨겠죠. 그런데 그 국어사전 대신에 그 당시에 유행했던 되게 큰 인기를 끌었던 옹달샘이라는 개그팀이 있었어요. 이 나무위키에 이게 제일 먼저 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뭐지 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옹달샘 멤버 중에 유땡땡 씨가 당시 성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사가 이제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 검색어로 성폭행이 뜨니까 얘가 그걸 누르고 가다 보니까 결국 음란물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옹달샘뿐만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경험들 한 번 정도는 있지 않으세요?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성적이지 않고 정말 전혀 그런 맥락을 가지지 않은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상한 것들이 떠서 너무 당황해서 PC를 꺼버리거나 덮어버리거나 이런 경험들 정말 한두 번씩은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성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만 일어나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켰을 때 또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진행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도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돼, 무조건 안 돼, 다 뺐을 거예요? 숙제 못하게 하실 거예요? 인터넷 할 때마다 엄마랑 같이 해 하면서 옆에서 이게 매의 눈을 하고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과 똑같은 이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래요.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아예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대요. 그냥 안 보여줘. 그런 영상물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에 학자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그 이상의 아이들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게 정말 아이들이 홀로 인터넷 사용하든 또 엄마랑 같이 사용을 하든 이런 장면이 떠버리면 너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인터넷 기기나 이런 디지털 기기에는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일단 설치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가 혼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 주세요. 늘 인터넷 사용, 컴퓨터 사용은 엄마와 함께 또는 아빠와 함께 주 양육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되면 이미 이 아이들 손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아이들 손에 스마트폰이 딱 주어지는 그 순간 이제 어떤 서비스도 아이들 손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시고 자녀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당연히 모든 디지털 기기에 유해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하면 물론이고 인터넷 이용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과 규칙을 정하세요. 무조건 이렇게 해 하면은 사실 이 나이의 아이들은 말을 듣지도 않고 괜히 부모님들하고 갈등만 심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의 눈을 피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소통을 기반을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관련 규칙을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들에 대해서 스스로 성취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조금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저도 제가 이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고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됐어요. 정말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저도 그 과정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지 사실은 저도 아직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 다르고 아이들마다도 그 성향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아예 못하도록 차단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좀 자율적으로 그 아이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도 역시 완전하지 않은 존재잖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리고 완벽한 답을 늘 알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들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휴대폰 사용을 좀 자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부모님도 함께 노력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도 우리 부모도 저렇게 연약해, 저렇게 아빠도 잘 못하면서 나한테만 하래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모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같이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왜 그러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품었다는 말을 우리 되게 감동받고 좋아하잖아요. 그것처럼 나한테는 되게 높아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우리 부모님도 연약한 인간이네 하면서 그렇지만 노력하네 라고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파트 부분에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때는 이게 너무 성도님들하고 상관이 없는 먼 나라 이야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시키고 알려드려야 되는 고민이 많았던 반면에 이 미디어는 또 반대로 너무 밀접해요. 그러니까 성도분들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서 또 그 부분이 조금 사실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먼저 보이시지 않고 본이 되시지 않고 나는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어둠 속에서 막 핸드폰을 막 보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핸드폰 내려놔! 갖다 놔!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꼭 본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나가면서 이걸 배제한 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줄 것이냐.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을 생활 중에 보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와, 말씀이 저렇게 좋은 거구나.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루에 나도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미디어 사용을 좀 제한하고 자제해보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더 말씀에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참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저희를 성도라는 자리에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풍조가 되어가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 자녀들에게 저희들을 믿음의 앞선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자로 서게 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당할 지혜와 능력이 없사오니 부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시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